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수다의 성인수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소비자 신뢰지수 예상치 하회에도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또 엔비디아의 기술주 강세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3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 짚어보자면 다우존스는 전장 대비 83.57포인트 상승하면서 42,208.22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14.36포인트 오르면서 5,732.9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전장보다 100.25포인트 상승하면서 18,074.52에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자, 미증시가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 덕분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는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105.6에서 98.7로 큰 폭의 둔화세를 보이게 된 건데요. 이 미증시 역시 이 지수 발표 후에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11월에 추가 B컷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고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서 고용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증으로 좀 작용을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으로 매수세를 좀 쏠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중국은 이 부동산 침체 해소를 위해서 결국에는 이 지준율을 좀 낮추고 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내수 활성화가 좀 기대가 됐고, 그리고 국제유가와 함께 구리, 그리고 철광석 등의 상품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받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종목별로는 알리바바가 7.88% 상승해 주었고요. JD.com 역시 13.91%, 바이두도 7.4%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 엔비디아 역시 간밤에 정말 크게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이 젠슨 황 CEO의 지분 매각 이슈가 이제는 좀 일단락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난번 있었던 이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에 겨울이 왔다라는 부정적인 보고서와 또 상반되는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엔비디아 역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미증시는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 오늘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힘차게 시작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그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네, 한 주의 중반에 다다랐죠. 수요일 우리 시장 마감을 27분여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간밤 미국 시장의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처럼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종목을 공개하면서 국내 증시는 오전 중 상승세를 보이다 현재는 하락 양상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1% 하락한 2,602.5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 중반에도 시총 상위단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오후 들어서면서 이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전장 대비 1.09% 하락하며 758.9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다시 770선을 돌파했다가 현재는 오락가락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수급으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은 어제와 같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홀로 5천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8거래일 연속 매수 포지션 유지 중입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반전 없이 6거래일 매도 이어나갑니다. 4,900억 원 이상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선 어제와 조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리와 전선 관련 종목들이 조금 우세한 하루입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조치를 발표한 후 원자재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철광석 가격은 급등하고 구리 가격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구산업과 KBI 메탈, LS, 풍산 등의 종목들이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전선 관련 종목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에 따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열풍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LS전선도 사업 목표를 재설정하겠다고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LS와 LS에코에너지 3%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와 달리 코스피에서는 오늘 오전 중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대형주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 홀로 하락 전환했고요. SK하이닉스는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화장품과 화학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하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수다와 함께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의 집중적인 테마 흐름 살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과 수요일 함께 우리 이슈 경제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9월 25일 수요일 오수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와야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시장 현재 뜨겁게 달구고 있는 특징 종목들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인상적인 흐름 보인 5가지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에드바이오텍입니다. 에드바이오텍 장 초반부터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음식물 처리 미생물제의 독점 공급 가능성이 주목받으면서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드바이오텍은 2000년 설립됐고요. 면역 항체 기술을 적용한 축산수산, 인체용 제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발효기, 원심 분리기, 동결 건조기, 혼합기 등 자체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드바이오텍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는 중소기업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렌탈 서비스 및 빌트인 형태의 대기업 시장 참전으로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미생물제를 독점 공급하는 동사의 실적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라는 분석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슈 속에 에드바이오텍은 상한가 가면서 현재 4,28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 특징주 KNJ입니다. 네, KNJ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적자인 장비 사업부 중단으로 이익률 상승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투심 자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3일 KNJ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KNJ는 영업 정지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적자 상태인 장비 사업 부문의 영업 중단으로 단기적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사 손익 구조 개선 및 주력 사업 집중화로 앞으로의 성장성과 수익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주력 사업인 SIC 포커스링의 실적만이 반영되면서 KNJ 영업이익률이 30%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적자 사업부 중단 소식에 영향받아서 KNJ 현재 주가는 4.10% 상승한 16,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세 번째 종목은요. 알맥입니다. 알맥 오늘 급등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미국 현지 물류 공장을 본격 가동했다는 소식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알맥은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글로벌 물류 공장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맥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해 고객 대응력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맥은 지난해 8월 현지 압출 생산을 위한 법인 알맥 엘라베마 설립에 돌입해서 1단계 투자로 물류 공장을 조성했습니다. 알맥은 2단계 투자를 통해 2026년 상반기부터 현지에서 압출 생산에 나설 계획인데요. 알맥이 확보한 전체 부지는 4만 평이고 물류 공장 규모는 2,000평입니다. 이 미국 현지 물류 공장을 오늘 본격 가동했다는 소식에 알맥은 현재 16.76% 상승하면서 31,350원에 거래 진행 중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특징주 센즈랩입니다.
센즈랩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 센즈랩이 구글 자회사 바이러스 토탈의 서비스를 연동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센즈랩은 오늘 대표 위협정보 서비스인 CTX를 글로벌 위협정보 플랫폼 바이러스 토탈에 연동하는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러스 토탈은 악성 코드 탐지, 분석에 활용되는 서비스로 사용자가 URL이나 파일을 바이러스 토탈에 올리면 바이러스 토탈에 연동된 다양한 백신 소프트웨어와 보안 엔진이 파일 URL을 분석해서 악성 코드 포함 여부를 진단합니다. 센즈랩은 앞서 지난 24일에도 16.95% 상승한 바 있는데요. 센즈랩의 최근 흐름을 보면 11일부터 20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후에 23일에는 3.88%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껑충 뛰면서 오늘 12,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현재 센즈랩은 9.69% 상승하면서 12,000원 선 내주면서 11,430원에 거래 중인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위 특징주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국내 화장품 업체인 코스맥스도 함께 영향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중국인민은행은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 동반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지준율 50bp 인하를 통해 유동성 1조 위안을 공급하고 연내 추가로 25에서 50bp를 인하할 수 있도록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주식시장 부양책도 함께 내놨는데요.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수단 신설, 금융기관 자산 담보 유동성 지원, 자사주 매입을 위한 재대출 지원 등도 예고했습니다. 코스맥스의 앞으로의 전망은 높은 중국 매출 비중과 외상금 등 이슈로 저평가되고 있지만 관련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화장품주의 강세 흐름 속에 영향받은 코스맥스는 현재 6.10% 상승하면서 13만 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상적인 흐름 보인 5가지 종목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전략 꼭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셨는데요.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도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센즈랩 사실 얼마 전 딥페이크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구글이라는 거대 회사와 함께 좋은 호재를 받게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위에 올라선 코스맥스, 화장품 업종이 오늘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과 함께 정말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맥스 역시 정말 크게 상승을 해주었지만 아모레퍼시픽의 상승세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크게 하락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음 아팠던 투자자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화장품주들 전체적인 업종 흐름도 좋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특징주 알아보고 왔으니까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의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서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요, 2000년대 초부터 관찰이 좀 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현상을 해결해 보고자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 바로 밸류업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밸류업 지수가 어제 장 마감 후에 한국거래소에서 발표가 됐죠. 오는 30일에 첫 도입이 돼서 실시간 지수를 제공하게 되고요. 또 매년 6월에 선물 만기일에 정기 변경될 예정이고 유동 시가총액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이렇게 야심차게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 맞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총 100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밸류업 지수가요, 그동안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종목들을 포함한 것이 아닌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표적으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던 종목들로 꼽히던 것들은 제외가 됐고, 거기에 통신주들은 거의 전멸이라고 할 수
수 있을 정도로 단 한 가지 종목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먼저 산업군별로 분포를 좀 이야기 드리자면요. 정보기술 24개 종목, 산업재 20개 종목, 헬스케어 12개, 자유소비재 11개, 금융, 부동산 10개 종목, 소재 9개, 필수 소비재 8개 종목, 커뮤니케이션 5개 종목, 에너지 1개 종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밸류업 지수 선정 기준을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사 중 시가총액 400위 이내 종목들이 대상이 됐는데요. 규모뿐만 아니라 수익성과 주주 환원 등 다양한 질적 요건들이 기준으로 구성이 됐고요. 11월에는 이를 활용한 지수 선물 및 ETF도 상장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해당 지수를 특정 산업군에 편중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고르게 편입될 수 있게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수의 비중이 약 7대3의 비율로 구성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67개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는 33개 종목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적자인 기업과 2년간 손익 합산이 적자인 기업은 제외가 됐고요. 관심을 모은 주주 환원에서는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기업이 대상이 됐습니다. 또 2년 평균 PBR이 전체 순위 비율의 상위 50% 이내거나 산업군별 상위 50%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 중 최근 2년 평균 ROE도 기준 산업군별 순위 비율 상위 100위권 안에 진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선정 기준 자체가 좀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업 지수 유망주로 꼽히던 일부 종목들은요, 시장의 예상을 비껴가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KB금융이죠. 그리고 SK텔레콤 역시 좀 밸류업 지수로 꼽혔지만 이번에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통신주의 경우에는요, 이 ROE 기준에서 좀 미달이 되면서 한 가지 종목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현재 KB금융의 주가를 좀 살펴보시면 어제 지수가 발표된 이후로 급하게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현재도 4.39% 하락하면서 78,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밸류업 수혜주의 대표 종목으로 꼽혔던 또 하나의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생명인데요. 삼성생명 역시 4.8% 하락하면서 9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수의 업종 분류는요, 미국의 스탠더드 푸어스, S&P의 긱스라는 글로벌 표준이 좀 적용이 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주들이 커뮤니케이션 업종으로 분류가 좀 되게 됩니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NC소프트, JYP 엔터테인먼트, SM, 제일기획, 숲과 같은 총 5개 기업인데요. 이들 기업의 최근 2년간 ROE가 이 SKT나 KT와 같은 통신주들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통신주들이 이 커뮤니케이션 지수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벌써부터 거래소가 제시한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기준이 좀 불분명하고 수익이 반등한 성장 기업들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는 기보유 자사주 소각보다는 신규 매입 후의 소각이 증시의 긍정적인 파괴력이 더 큰데 이 두 가지를 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본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성 기준에서도 조금은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흑자 기업만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수익성 기준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경우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1년에 한 번 정기 종목 변경을 진행할 경우 지수가 실적 흐름을 유의미하게 추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또 코스피 200 지수 대비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도 나왔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지수의 PBR은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고 배당 수익률은 0.1배가량 더 낮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밸류업 지수가 기존의 목표였던 국가대표 가치주 선별에 부합했는가 하는 의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들도 조금은 있지만 또 반대 의견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밸류업 지수의 범용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우수 기업을 포함시킨 현재 종목 선별 기준이 타당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건데요. 이 IM증권은 운용사에서 밸류업 지수를 활용해 활발히 추종 상품을 출시하고 또 이런 상품에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꾸준히 계속 해 나간다면 증시가 좀 살아나고 또 저평가됐던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또 대체로 시장에서는요, 이런 최소 요건을 달성한 밸류업 조기 공시 기업을 밸류업 지수의 최우선으로 편입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당했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다만 이 콜마홀딩스나 FN가이드 그리고 에스트래픽, DKND, DB금융투자 등 이 밸류업 공시를 하고도 시총이 좀 작아서 지수에서 제외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ETF 출시 이후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최소 요건을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불어 한국거래소의 브리핑에서는 내년부터는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은 지수 편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연말까지 27개 기업이 관련 공시를 예고했고 다른 기업도 조기 공시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지수 성공을 위해서는 연기금 참여가 필요한 만큼 이번 지수 발표를 계기로 5대 연기금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수 편입이 예상되던 종목들이 대거 빠지고 새롭게 이름을 올린 유망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과연 밸류업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금융과 자동차 같이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졌다면 이제는 중소형 가치주들까지 지수 편입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밸류업 지수 발표로 인해서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되고 또 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한국거래소의 입장처럼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가 우리 증시에 조금이나마 좀 빠르게 드러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물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민족 대명절이죠. 추석에 우리 물가 지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추석 명절에도요, 높은 물가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정말 고심이 컸다고 하는데요. 제수용품과 같은 준비 비용들이 꽤 많이 올라서 정말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희수 앵커님, 어떠세요? 요즘 물가가 많이 높아진 걸 좀 체감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추석을 거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 가서 야채 가격들을 좀 봤는데 네. 호박 가격이 특히나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네. 제가 호박전을 좋아하는데 조금밖에 먹지 못하고 조금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추석 때 마트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희수 앵커님처럼 와, 야채 가격 정말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도 이 마트에 다녀오면서 예전보다 정말 많이 높아진 가격들 때문에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몇 년째 이어진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식재료 값이 정말 큰 폭으로 오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가계 부담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추석 일주일 전 제사용품 구매에 드는 비용이 4인 기준으로 평균 33만 4,828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추석 3주 전에 조사를 했을 때보다요, 1.8% 오른 가격이라고 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제사상에 꼭 올라가는 생선이죠. 참조기 그리고 채소류의 가격들이 급등하게 되면서 이 추석 상차림 비용이 작년보다 정말 늘어나게 됐습니다. 참조기의 경우에는요, 8,017원에서 1,368원으로 올랐는데요. 29.3%나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호박, 우리 희수 앵커님이 이야기해주신 이 애호박 역시 정말 크게 올랐는데 한 개에 2,340원에서 59%나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대체로 지난해 추석 성수기의 조사 결과보다 1.8%가량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석이 끝난 지금도 이렇게 비싼 채소값의 강세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채소류의 가격 상승은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온 영향이 컸습니다.
기상악화로 채소값이 폭등하면서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는 2개월 연속 상승했는데요. 농림수산품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7월 이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피해로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중 농산물은 전월 대비 7%가 증가했고 축산물은 4.2%가 올랐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시금치가 전월보다 124%가량 뛰었고 배추도 같은 기간 73%까지 상승했습니다. 실제 가격으로 살펴보면요.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는 물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배추를 판매하는 도매상까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도매 상인들은 시장 손님 대부분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배추 가격이 오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찾는다고 전했는데요. 수입 배추, 이런 상황 탓에 결국 정부는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해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수입 배추의 첫 물량은 오는 27일 16톤가량의 분량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공급 물량 조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배추 수입은 올해를 포함해서 역대 5차례에 그친다고 합니다. 네, 시금치 가격이 100%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정말 물가가 무시무시하게 오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추값이 오르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가 했더니 바로 곧 다가올 김장철 때문입니다. 김치가 아닌 금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김장 비용이 좀 크게 오르게 되면서 일부 가구는 김장의 양을 줄이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들의 본사 직영점이 이 별도의 물류센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확보한 물량을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 팔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트들에서는 지금도 이 할인 행사를 통해서 한 포기당 7,000원에서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매 가격은 통상 며칠 뒤에 소매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배추값은 점점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현재 9,990원인 배추 한 포기를요,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쿠폰을 적용해 7,992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주 후반에는 현재 정가보다 20%가량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무 가격의 오름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김치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재료라는 것들은 모조리 다 오르고 있는데요. 무 소매 가격은 개당 3,921원으로 지난해보다 68.8%까지 올랐고 평년보다는 59.9%가 상승했습니다. 무 역시나 재배 면적 감소로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부는 배추와 무 가격이 잡히지 않는 만큼 다음 달 2일까지 할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배추와 무를 포함한 15개 품목에 최대 40%까지의 할인 행사를 추진하는데요. 다만 시중에 판매 중인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판매처별로 할인율이 달라 가격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장철이 이렇게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할인 지원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채소류를 비롯한 주요 식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의 부담 역시나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과 할인 지원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좀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 김장철이 다가오는 만큼 필요한 재료들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또 각종 할인 혜택도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는 조금 즐거운 이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증시 역시 금리 인하의 호재들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바이오 그리고 제약 업종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업종은 결국 이 R&D 비용 등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만큼 이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좀 유리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추석 직전에 주당 10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황제주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면서 23일에는 108만 7천 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좀 조정받는 모습 보이기는 했는데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도 100만 4만 5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42%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100만 원을 넘어선 모습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바이오와 제약 관련주들 상승하는 이유로는요. 이 미국의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생물보안법 관련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생물보안법은 지난 9일 미국 하원에서 최종 통과된 바가 있는데요.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법안을 찬성한 하원 의원들은 중국이 생물 무기를 개발하거나 전 세계에서 수집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중국 규제 대상 기업들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역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전망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했고요. 2032년 생물보안법 발효 시점엔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확장은 바이오 시밀러와 같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대량 생산에 필수적이고요.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2028년 특허가 만료되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많아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점 확대가 되면서 그 변동성까지 커져 나가고 있는데요. K-바이오 시장 점점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요. 신중하게 투자하시고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켓나우 여러 가지 주제로 수다 함께 해보는 사이에 우리 시장은 어느새 마감을 했습니다. 9월 25일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하고 오셔야겠죠?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시황의 김지아입니다. 지난주 미증시 금리 인하부터 어제 중국 지준율 인하 계획까지 밝혀지면서 우리 증시 오늘 상승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또 어제 장 마감 후에는 밸류업 지수까지 발표되면서 드디어 우리 증시에도 온기가 분화하는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시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자세한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34% 빠진 2,596선에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오늘 9거래일 계속해서 이어오던 좋았던 흐름이 깨진 모습인데요. 오늘 전장 대비 1.05% 빠진 759선에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돌아선 외국인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5,731억 원어치를 팔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조업과 대형주 위주로 매물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오늘 기관이 437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오늘 각각 395억 원, 그리고 115억 원어치의 매물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비금속 업종 위주로 매물을 담아내면서 코스닥 빨간불 유지에 성공할 뻔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코스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밸류업 지수의 이름을 올리면서 오늘 조금 상승할까 하는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최종적으로 1.58% 빠지면서 62,2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올라준 모습인데요. 바로 이 거래일째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수혜주로서 오늘도 수혜를 입으면서 1.10% 상승한 165,3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장중 내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배터리 관리 솔루션 브랜드인 비어라운드를 공개하면서 배터리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0.12% 소폭 상승한 413,5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좋은 흐름 보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중반에는 알테오젠과 HLB를 제외한 2차 전지주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바로 에코프로 형제들은 어제 중국 전구체 제조사 GM과 통합 양극재 사업을 진행했다는 호재를 밝히면서 장 중반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마감을 0.78% 하락, 그리고 1.33% 빠지면서 각각 17만 8,800원, 그리고 8만 9천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밤 미증시 원유 재고 발표부터 내일 있을 GDP 발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계속해서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저희 오수다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의 김지아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아쉽게도 하락세로 좀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오늘 출발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2600선, 2700선까지 가나 하는 기대감 가지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마감에서는 하락 전환하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주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좋은 흐름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내일부터는 더욱더 좋은 흐름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수요일에 함께해보는 코너죠. 이슈 경제 시간입니다. 유럽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미국과 달리 위축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로존 경제가 이번 분기에 급격하게 후퇴하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기대했지만요. 금리가 여전히 높으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경제활동 위축 조짐을 보여왔다고 하는데 이 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 처음 뵈니까 굉장히 네. 오랜만에 뵙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처음 뵈어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유로존의 경기 좀 침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달 유로존 경기가 예상 밖으로 좀 급격하게 수축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유로존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이번 달에 48.9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수축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망치는 사실 50.5였거든요. 이전에 전망치는 50.5였는데 그보다도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유로존 경제 이제 점점 더 침체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유로존 경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유로존은 지금 영국이 이제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유로화라고 그러는데 영국은 독립적으로 됐다. 지금 전 세계 GDP를 이제 국가별로 이제 분류했을 때 미국이 한 24조 달러, 중국이 한 17조 달러, 그다음에 독일과 일본이 한 각각 5조 달러, 4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현재 전체 유로화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다. 독일은 잘 아시다시피 무역 강대국입니다.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가 90% 정도 되고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역 의존도 한 85% 정도 되면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침체가 되면서 독일 경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중국의 경제가 빨리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30년 집권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간첩법이 발동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90% 감소했고요. 관광객은 95% 급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내년에는 5%에 머물 것이다. 중국이 과거에 10%의 고도 성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5% 정도로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이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있고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서 이렇게 유로화가 좀 침체 국면에 있다. 그래서 아마 유럽은 미국보다 더 빨리 2번 정도 기준금리를 이미 인하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유로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기업들이 좀 더 저렴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유로존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은행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경기를 살리기에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고 유로 지역에서도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경기 부양 책에서는 금리 인하가 좀 제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지난주 빅컷 이후에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연속 빅컷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11월에 또 한 번 빅컷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연준 인사들의 말처럼 연속 빅컷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11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예정 비율은 한 52% 정도 됩니다. 0.25를 내릴 확률보다 더 높다. 52%로 지금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미국의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은 2%인데요. 이번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6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굉장히 기준금리 0.5% 인하가 되면서 미국 물가가 많이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미국의 실업률은 4.4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더 빨리 경기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게 미국의 시가총액 1, 2, 3위의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경기를 부양하는 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가 바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공장을 정설하고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경기 부양의 최고의 정책은 바로 통화정책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0%이고 한국은 3.5%입니다. 한국도 아마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한다. 11월 5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근소한 차이로 지금 해리스가 약간 유리합니다. 네. 그렇지만 TV의 효과가 끝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2개 지역에서 역전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려운 백인들, 중산층과 가난한 백인들은 압도적으로 80% 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미국을 다시 부활시키고 미국 경제를 잘 살게 할 것이고 미국의 중산층인 백인들이 더 부자가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힐러리의 지지를 연예인들이 많이 했지만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해리스에 대한 많은 연예인들, 스위프트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표심으로 연결되느냐 거기에 달려있고 미국의 연준은 지금 현재 52% 확률로 0.5% 빅컷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빅컷에 이어서 추가 빅컷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내리니까요. 결국에는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좀 인하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도요. 금리 인하 정책에 나서게 됐는데요. 당장 이 은행의 지급 준비율, 지준율을 좀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서 200조 원 이상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미증시에서도 이 알리바바나 바이두와 같은 종목들이 간밤에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 중국발 훈풍을 좀 받아서 화장품이나 의류 종목들은 조금 상승 흐름 이어지기는 했거든요. 사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중국의 경기 회복이
빨리 될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경제는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게 그 사실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90% 정도 줄었고 현대자동차 5개 공장 중에 지금 4개가 문 닫았고요. 현대자동차 90%가 폐쇄를 했습니다. 이미 베이징 현대는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세계와 롯데가 중국에 진출했다가 모든 사업을 접고 폐업을 했습니다. 헐값에 팔았다.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이마트, 롯데마트에 대해서 중국이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롯데와 신세계 이마트는 베트남으로 그 공장을 판매 시설을 다 옮겼습니다. 네. 그렇게 정용진 회장이 중국에 대해서는 뭐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덩소평이 집권하게 되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했습니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산한 물건 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국가에 대해서 헌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을 바로 시장 경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국은 두 개로 나누어지죠.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이고 경제는 시장 경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지금 14억 인구가 밥은 먹고 살고 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네. 모택동이가 지배했을 때는 중국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4억이라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고 덩소평이 이렇게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산하고 판매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 이렇게 세계 2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30년 집권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통제를 강화하고 또 홍콩을 이제 완전히 병합을 했습니다. 외교, 치안, 군사까지 전부 다 홍콩을 편입하게 되면서 홍콩에 있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옮겨버렸습니다. 자유가 박탈되고 언론에 대한 자유가 없어지게 되니까 옮겼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 GDP의 70%를 따라왔습니다. 미국이 24조 달러, 중국이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중국이 미국의 GDP를 능가할 정도로 따라오게 되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최신형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도 하지 마라, 판매도 하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 중국 시안에 있습니다. 네. 약 35조 원을 투자해 놨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기업이 각각 35조 원 정도 70조를 우리나라가 중국에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최신형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는 중국에 공급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경제가 중국이 침체되고 어렵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현재 GDP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습니다. 중국의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한 6천만 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6천만 채의 미분양이 생기고 또 부동산이 가장 중국 경제를 크게 차지했었는데 이렇게 중국의 실업률이 좀 청년 실업률 30%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 약 한 6% 정도 됩니다. 네. 이와 같이 높은 실업률 때문에 중국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부동산을 살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중국이 이번에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0.5% 인하해서 약 한 200조 원 정도 혜택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경제를 아직 부흥하기에는 좀 우려가 좀 된다. 결론은 중국이 빨리 다시 과거처럼 시장 경제를 적극 도입하고 기업에 대한 자율성을 줘야만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제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겠다. 결국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좀 하루빨리 중국의 내수도 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에도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김대중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시장에 더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